정말 반갑습니다. 열공하고 있을 전국의 생윤러들, 우리 동지님들 모두 반갑고요.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문항 보면서 하루 종일 교실에서 감독하다가 왔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여름에 시험 볼 때는 하루 종일 에어컨 켜다 보니까 저는 아예 긴팔을 처음부터 입고 시험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춥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면서 오늘 하루 잘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힘을 조금만 더 발휘해서 오늘 문항들 중에 내가 좀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주제가 뭔지 저랑 같이 체크해 보시고 이걸 이번 여름방학 공략할 수 있는 과제로 삼아보죠. 그래서 가을쯤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점프업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과 80분 함께 하려고 해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오늘 문항들을 보면서 특히나 우리 같이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확인해보는 것과 함께 문항 장면 속에서 그 정답으로 찾아가는 길을 내가 잘 접근해갈 수 있게끔 그런 두 가지의 설명을 절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시너지 내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볼게요. 1번은 언제나처럼 윤리학의 분류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어요. 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나 윤리학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가는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현상에 대해서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해서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문장 자체가 모두 다 핵심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빨간색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발문에, 그러니까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 핵심 과제로 삼는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학습한 세 가지의 윤리학 중에서도 핵심 과제로 삼는 것에 대한 가중치를 특히나 어디에다 두는가라고 딱 세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덕 현상들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서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라는 성격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시문 읽으면서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단어들을 그래도 유사한 방향으로 연관시켜 보면서 복습하면서 개념을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그러면 가번의 입장은 무슨 윤리학? 그렇죠. 기술 윤리학. 이거 잘 체크하셨죠? 그리고 기술 윤리학에서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참고해 두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나번 갈게요. 윤리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도덕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들에 대한 실천, 해결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이나 실천 문제와 연관된 핵심 과제를 삼는다면 실천 윤리학으로 잡고 문항을 풀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나번에서처럼 실천 윤리학이든 이론 윤리학이든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규범적인 성격을 꼭 기억하면서 기술 윤리학과 같은 윤리학에서는 규범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 하지만 실천 윤리학과 같은 입장에서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 거, 요거 생각하고 선택지에 접근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체크해봐요. 규범적인 성격이 있는 윤리학,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는 가치 판단,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천과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당위적인 속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오케이. 그럼 1번 가 선택지 가볼게요.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분석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덕적인 추론이 타당한가, 도덕적인 논리가 타당한가, 그리고 그것들에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인 언어와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그것이 주요 과제다라고 한다면 무슨 윤리학? 그렇죠. 메타 윤리학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1번은 맞지 않기 때문에 빼주고 가겠습니다.
그럼 2번 가. 도덕 행위를 위한 윤리 이론의 수립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행위를 위한 윤리 이론의 수립을 목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윤리 이론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에 비해서 이론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2번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번은 기술 윤리학에 관련된 것인데 1번과 2번 모두 기술 윤리학이 아닌 메타 윤리학이거나 이론 윤리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서 빼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덕 행위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규범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 윤리학 혹은 메타 윤리학에게는 정답으로 잘 들어가지가 않는 표현이 되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3번 나에 관한 진술이에요. 도덕 규범을 적용해서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도덕 규범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요. 그래서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3번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천 윤리학에 대한 진술로 맞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답하시면서 메모하고 가봅시다. 도덕 규범이나 원리나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이 유기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잘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현실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실천 윤리학의 성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큰 틀에서는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윤리학으로서 3번 정리가 되고 실천 윤리학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물론 3번이 딱 떨어지게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 정리하고 4번 가볼게요. 4번 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랍니다. 그러면 가번 제시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 현상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제가 두 번째 줄에 메모해드린 사실적인 서술이라는 부분에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유사한 용어를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4번의 나는 이론 윤리학 혹은 실천 윤리학과 같은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 혹은 가에 대한 설명이어서 매치가 되지 않죠. 그래서 빼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5번을 가죠. 둘 다를 엮어서 가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모색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그럼 제가 이 부분도 역시나 설명을 아까 했었는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모색해 봐야 해. 그러기 위해서 도덕적인 논리나 추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도덕적인 용어나 언어들에 대해서도 분석해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가나 어디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5번 빼줄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1번 윤리학 분류에 관련된 거였고요.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 문제를 득점했다면 정말 잘했고요. 만약에 조금 실수했다면 큰 틀에서 기술윤리학, 메타윤리학, 또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요 큰 틀, 또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또 특성들 생각해 보시고 기술윤리학이나 메타윤리학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비해서 규범윤리학이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항을 풀어보면서 훈련을 해보면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갑과 을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요 주제가 갑의 첫 문장에서 나오게 돼요. 어떤 소재인지 저랑 같이 짚어보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의 중지를 요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갑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문항이 어떤 소재를 말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중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락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죠? 그런데 갑번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락사의 제한점이 뒷문장에 따라 나와요. 하지만 약물을 주입해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는 허용해서는 안 돼라고 했는데 약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의학적 조치를 통해서 안락사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라고 얘기하죠. 뒷문장에서는 그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갑번의 경우에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소극적 안락사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갑의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제시문 안에서는 안락사라는 단어도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라는 단어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 두 문장 속에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갑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일지라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 그건 없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의료인의 책임이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를 지녀. 그래서 환자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인은 그것을 그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 의료 행위의 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선 안 돼. 그렇다면 을의 경우에는 안락사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갑과 을의 입장이 정리가 됐고요. 이걸 선택지 화면으로 넘겨서 가볼게요. 기억번 갑. 불치병 환자는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안락사의 이야기를 할 때 딱 그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 불치병의 경우, 더 이상 이것이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 환자가 연명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안락사를 찬성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갑번 인정이 되죠. 그럼 니은번 갑 가볼까요? 불치병 환자를 위해서 안락사를 제한 없이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한 없는 허용이라고 할 수 없죠. 왜요? 적극적인 안락사는 안 되고 소극적인 안락사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니은번이 틀린 것으로 일단 빼줄 수 있나요? 그렇다면 1차 점검용으로 니은을 빼볼게요. 그럼 디귿 선택지 가보죠. 안락사 시행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락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중요한 논거가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안락사를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이기도 하지만 제시문에 이 얘기가 나왔었던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가보면은요, 이 부분이요. 제가 짚은 부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로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성의 논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번,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해서 난 비판적이야 라고 하는 논거가 맞는 얘기죠. 그럼 리을번 가볼게요. 갑과 을을 엮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인위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죽음이 온다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죽음, 그러니까 안락사의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거는 특히나 을의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아예 반대하고 있으므로 을을 엮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없겠어요. 그쵸? 그래서 리을도 맞지 않는 진술이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들어간 1번이 정답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두 번째 문제는 생명윤리 혹은 삶과 죽음의 문제들과 연결된 소재인데, 기본적으로 이 안락사의 종류 혹은 그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거들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아두고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문항에 접근해서 득점할 수 있는 문항이 됐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3번 가볼게요. 동양사상가 갑, 서양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제시문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을보다 여러분들이 갑번의 제시문을 읽으면서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이 오는데 사상가를 특정 짓기는 난 좀 어려워 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갑번이 이야기하는 지금 말한 그 학파, 입장, 사상 정도가 유교라고 하는 것을 잘 감을 잡았다면 그 범주 내에서 선택지를 판단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번에 사상가를 특정 짓지 못했다라고 해서 긴장하지 말고 문항을 스타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교 중에서도 어떻게 사상가를 좀 감을 잡아갈 수 있을지 제가 제시문 보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를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일어난다라고 첫 문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것 자체는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편입니다. 지금 이 사상가는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이 타고난 마음,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기보다는 악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성악설의 단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랐을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는 한정적이고 그것을 원하는 인간들의 욕구는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왕의 예로서 분별하고 법도를 제정해서 사람들 사이에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사회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그게 바로 예입니다. 물론 그것에 기반한 법도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예로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분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역할을 분담해줘요. 그 역할 분담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위에서 말한 이기적인 욕구를 잘 다스려서 선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덕 규범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갑번이 이야기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 잘 출제될 수밖에 없는데 도덕 생활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며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재화를 분배하는 분배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사회적인 재화로서 역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 부분까지 써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예에 의해서 잘 통치하고 선으로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양사상가, 유, 불, 도 혹은 묵가, 한비자 이 5가지 정도의 범주에서 봤을 때 유교이고 유교에서도 순자예요. 이 제시문이 이 부분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제시문과 문항이 나온 김에 이 개념을 꼭 복습해 두라 라고 강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1번 가볼게요. 1번은 사람들이 직분을 서로 교환한다면 국가는 파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갑번은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분의 교환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얘기해요. 정의는 서로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 자신의 성향을 맞는 일을 할 때 실현낸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계층, 영원 3분설로부터 시작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 세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이상적인 덕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 그렇죠. 플라톤이죠. 발문에서도 서양 사상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구성이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순자와 플라톤의 조합을 두고 선택지 1번부터 가보죠. 인위적인 규범으로 일을 나누어야 백성들의 다툼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갑번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쟁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걱정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백성들 사이의 쟁탈과 이 다툼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텐데 갑번 사상가 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을 나누는 거예요. 즉 직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요. 2번째 줄 분별하고 그 밑에 줄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인트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분별해서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나눠주는 기준이 뭡니까? 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제시문 안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예요. 이 예를 인위적인 규범이라는 말로 매치를 시킬 수 있어야 해요. 인위적인 규범. 괜찮았나요? 이 부분이 동그라미인데요.
자, 공자가 생각했을 때 인이라고 하는 건 내면적인 도덕성이에요. 맹자는요, 이 사상을 계승하되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덕 중에 하나인 덕, 인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예라고 하는, 인의예지의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면적인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덕이에요.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형성하는 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것처럼 도덕 규범과 도덕 생활의 표준이긴 하되 이기적인 욕구, 악한 본성을 선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면으로부터 그대로 나온 것이라면 악, 이기적인 욕구로 흐를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변화시켜서 선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 규범이다라는 표현을 써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순자에게서 맞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동지님들 중에 윤사 베이스가 없고 생윤에서만 이렇게 동양 사상가를 만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이 얘가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게 맞나? 라는 부분에서 살짝 갸우뚱했다면 지금 제 설명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럼 2번 갑니다. 통치자는 백성의 덕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맡겨야 된다. 사회적 역할을 맡겨라. 어떻게? 예로서 분별해서. 그 예로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덕이나 능력에 따라서 분별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죠. 그러면 세 번째, 을. 공익 실현을 위해서 모든 계층의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나올 만한 오답지가 나왔네요. 모든 계층의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생활과율에서 항상 모두 이런 거 나오면 한끗 조심해야 되죠. 제가 이것 때문에 위에 세 계층의 이름을 썼어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중에서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을 뭐라 얘기하죠? 그죠? 수호자라고 얘기하죠. 수호자들은 사적인 소유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수호자 계층이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지 모든 계층이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유의 깊게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어때요? 깨알 같은 저의 설명 잘 접수하고 있나요? 네, 그럼 4번 선택지 가볼게요. 을, 각자가 본분에 맞는 탁월성을 발휘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줄, 서로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선택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자가 자신의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탁월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대 혹은 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각자에게 그 고유한 덕을 실현하는 것, 그 덕들이 그래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 발휘되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의라고 하는 최상의 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이런 단어들이 다 의미 있게 들어가는 거여서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면 좋죠. 그럼 다섯 번째 선택지, 갑과 을에게서 구성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두 사상가 모두 각자의 직분을 나누죠. 역할을 분담한단 말이에요. 이건 꼭 메모해 두시죠. 그리고 그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됐을 때 그 사회의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유교 사상가와 플라톤의 조합으로 워낙 잘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지난해 수능에서는 여기서 또 한 끗 오답지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이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면 좋겠고 이 문항에서는 5번이 두 사람을 엮었을 때 정답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었어요. 오케이. 열심히 설명해 봤고요. 이건 개념에다가 제시문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까지 다 연결시켜서 선택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 많이 됐길 바라요. 그럼 4번 갑니다.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불의 가상대화고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가상대화죠. 두 분이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갑은 현대 서양 사상가고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인데요. 을번은 딱 봐도 너무 친숙하죠. 네, 생윤 하드캐리 하시는 칸트 선생님입니다. 칸트 선생님 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도덕적 행위는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에게 있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법칙입니다. 제시문, 칸트의 제시문을 읽으면 도덕 법칙, 선의지, 의무의식 워낙 색깔 강하고 성격 강하기 때문에 칸트 선생님인 걸 딱 알아요. 고맙긴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삶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죠. 네, 칸트 선생님의 입장인데 그러면 칸트 선생님에게 비판을 제기할 갑의 입장은 누군 것일까 볼게요. 도덕적인 행위는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자질인 덕을 소유하고 발휘할 때 가능합니다. 자, 이 한 문장도 임팩트 있는 문장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습득하는 거라고 봐요. 지속적인 습관화, 훈련, 실천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야. 이걸 발휘할 때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한 거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속 이야기의 일부인 거야. 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유대적이고 연고적인 그런 자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분은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 공동체 속에서 덕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 혹은 그 공동체의 전통, 문화, 역사, 맥락 속에서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다라고 보죠. 물론 그 습득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토대로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실천했을 때 이 덕이 습득되고 그 덕을 갖고 있는 자가 나오는 이런 도덕적인 행위가 의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덕을 갖춘 자, 도덕적인 품성, 성품을 갖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누구? 맥킨타이어예요. 혹은 더귤리라고 잡고 가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문항 초반 설명에 현대서양 철학자, 근대서양 철학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 사파도 없고 그냥 갑과을로 되어 있다면 저는 이 갑이 좀 의외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럴 것 같아서요. 좀 더 지금 힘을 줘서 설명한 건데 더귤리의 제시문 좀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복습을 해두기를 추천해요. 더귤리예요. 그러면 더귤리가 칸트에게 줄 수 있는 비판의 구도, 정답은 그래도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데요. 1번 가볼게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임을 칸트는 간과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은요. 을이 간과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2번. 공동체의 관행보다는 절대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야 함. 절대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야 함을 칸트는 간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강조할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2번도 을의 입장이 아니어서 이런 비판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럼 3번.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님.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건 칸트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출제된 부분이죠. 간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의 입장이 아니므로 비판받을 수 없음. 네 번째, 도덕법칙은 예외 없이 따라야 할 무조건적 명령임을 간과한다.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거에는 예외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이야. 그래서 정언명령이야.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을 입장이 아니므로 X. 제가 을 입장이 아니므로 X라고 하는 요 모든 선택지는 다 을은 이것을 뭐뭐임을 간과하지 않는다. 뭐뭐 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그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네 가지의 선택지에서 다 칸트가 간과하지 않을 내용을 간과한다라고 적었으니 비판의 구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5번 선택지 도덕적인 행위는 행위자의 유독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행위야. 그래서 그 유독한 성품을 갖춘 자는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자질을 덕을 소유하고 발휘하는 자야.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 여기 꼭 체크해 놓으세요.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이 덕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한 자가 유독한 성품을 갖춘 자고 그런 유독한 성품을 갖춘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는 맥킨타이어 입장에서 칸트는 그런 점을 간과하고 있구나라고 비판하는 구도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그래서 지난해만 봐도 덕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칸트나 공리주의에게 주는 비판의 구도가 워낙 출제가 잘 되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덕윤리의 재심은 그렇게 뻔하지 않은 덕윤리 재심은 혹은 여러분들에게 좀 덜 노출되고 훈련이 덜 된 재심문들이 좀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갑번의 입장을 좀 잘 훈련해두기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럼 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컬럼인데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3점이네요. 이 문제 맞추면 우리 고맙게 3점을 득점할 수가 있겠는데 제시문의 부분에서 크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소비 중에서도 윤리적인 소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소비행위가 올바른 소비행위인지 교육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도 꼼꼼하게 살피는 태도로 교육해야 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진 방식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예를 들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았는지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노동자의 인권 문제도 고려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동물 실험으로 불필요하게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았는지 등등 동물의 희생 문제, 노동자의 인권 문제, 자연 환경 문제, 생산 과정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중에서도 윤리적인 소비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올바른 소비 행위를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소비는요.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소비 자체가 아닌 그렇죠. 합리적인 소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를 강조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어떤 사람들, 즉 합리적인 소비가 옳은 소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면요. 노동자의 인권 개선보다 경제적 효율성의 중요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필자의 입장은 경제적인 효율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인권 개선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노동자 인권 개선보다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함을이라고 하는 문장이 필자의 입장이 아니므로 기억에 넣을 수 있는 문장이 되지 않겠고요. 두 번째, 자신의 욕구와 소득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이 문장 고려해야 함, 즉 합리적인 소비를 강조하는 거죠. 간과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문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세 번째 선택지, 공공선보다 개인적인 선호를 바탕으로 소비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선호 혹은 합리적인 소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크게 간과한다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고요. 또 필자 입장에서 보자면 공공선보다 개인적 선호를 바탕으로 소비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억에 들어갈 설명으로 맞지 않죠. 그럼 네 번째, 제품 생산이 사회에 미치는 윤리적인 영향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맞죠. 4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5번, 자신의 경제력을 가시하기 위한 제품을 구매해야 함이라는 건 역시나 필자 입장이 아니죠. 윤리적 소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확인이 됐네요. 3점. 득점 잘하셨나요? 네. 문항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소비에 윤리적인 소비와 합리적인 소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챙겨두고 다음 문항 가볼게요. 시험지 다음 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발문 읽어보면 동양사상가 갑, 서양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번 문항들에서 제시문들이 크게 길지 않으면서 그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갑번의 키워드는 진인이에요. 성인, 진인, 지인, 천인, 신인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예요? 도가의 장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서를 찾은 친구들 우선 있을 거고요.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분별하고 차별하는 입장을 넘어서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월적인 태도 혹은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캐치가 되면 좋겠고요. 삶과 죽음은 밤낮의 변화와 같고 삶이 왔다고 기뻐하지 않고 죽음이 왔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변화인 것이고 기쁨과 슬픔의 대상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상가와 그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적어봤고요. 장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장자 이제 잘 캐치할 수 있죠. 그럼 1번 가볼게요.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서 발생을 하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거든. 왜? 원자가 해체되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체건 영혼이건 이 원자가 해체되면서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에피쿠로스이겠죠? 오케이. 그럼 1번.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개념적으로도 정리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흐름, 변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제시문에서도 밤낮의 변화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잘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별적인 사고에서부터 초연한 거, 초월한 거, 그래서 순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번 맞네요. 그럼 정답인데요? 그럼 2번 선택지 가볼까요? 죽음은 죽음 이후에 다른 삶으로 윤회하는 계기가 된다. 윤회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딱 불교의 입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윤회를 끊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불교일 텐데 이 갑범을 불교로 읽지 않았다면 2번 실추 안 했을 거예요. 그럼 3번. 죽음을 통해서 영혼은 육체에서 해방되어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돼. 그래서 그 영혼이 순수하게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 보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아. 죽음은 그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돼서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 플라톤스럽죠? 플라톤. 을에는 맞지 않아요. 을의 입장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죠. 이거 역시도 물질적인 요소, 원자의 구성 요소로 보기 때문에 모두 소멸되고 상실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을에 맞지 않고요. 4번 을. 죽음의 고통을 수용할 때 불멸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죽음의 고통을 수용할 때라고 혹시 오개념 잡으면 안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 고통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죽음이 쾌락일 것 같아?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이죠. 근데 그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원자 해체로 감각기관이 소멸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인지 쾌락인 것인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서술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걸 수용할 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틀리고요. 불멸의 열망을 갖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자는 불멸에 대해서 열망하지도 않고 또 죽음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누리는 자라고 하니 4번은 을에게 맞지 않는 진술이다. 역시 확인했고, 두 사람에게서 5번 갑을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갑과 을에게서는 내세라고 하는 개념 어울리지 않죠. 지금 갑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의 변화처럼 순환되고 흘러가는 것이긴 한데 삶 다음에 그러니까 죽음 다음을 내세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기의 흩어짐, 자연의 변화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내세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을도 원자가 흩어진다라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두 학자에게 모두 맞지 않기 때문에 빼줄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로 두 사상가가 나왔고요. 7번 문제 가볼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갑과 을이 이민자 집단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항이에요. 다문화 사회 윤리에서 나온 문항이네요.
그럼 다문화 사회 윤리에서 세 가지 모델이 있죠. 동화주의, 샐러드 그릇, 국수대전 모델. 요 세 가지 모델 정도 생각하면서 갑번은 이민자 집단의 문화를 기존의 문화와 차별하지 말아야 된대요. 대등하게 인정을 해야 된대요. 이 정책으로 이민자들은 문화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가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대요. 그러면 갑번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대등하고 동등한 인정. 네, 요거는 샐러드 그릇 모델이죠. 반면에 1번은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사회 문화에 편입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 정책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해야 된대요. 이렇게 이민자 집단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동화되는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1번은 동화주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제시문 넘기기 전에 갑번도 국가적인 통합, 1번도 공동체의 결속 강화예요. 두 입장이 모두 야, 우리 국가가 좀 더 통합되고 결속력을 이룰 수 있는 다문화 정책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다른 것뿐이에요. 자, 요거 선택지랑 연결되니까 주의하면서 1번 선택지 가볼게요. 문화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수용한다라고 했어요. 다양성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이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문화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타당하죠. 그래서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갑.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문화적인 위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완전 잘 나올 수 있으면 오답지죠. 샐러드 그릇 입장에서 보자면 주류, 비주류라고 하는 구분이 의미가 굉장히 약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위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위계 인정은요.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대등한 인정, 동등한 인정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제시문에 연결시켜서도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걸 두 번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디귿번 가볼게요.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에 통합되는 거죠. 기존의 문화에 통합되는 거니까 주류 문화에 동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 맞아요. 그럼 디귿번 맞고요. 리을번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념으로만 접근한 친구들이요. 오히려 개념이 열심히 해서 개념으로만 샐러드 그릇 모델을 생각한 친구들은 샐러드 그릇은 이민자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는 건데 통합성을 높인다. 이게 의뢰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 갑이 국가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샐러드 그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봤을 때 통합성을 높이는 문화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답이 갑번의 경우에는 대등한 인정을 통해서 1번의 경우에는 주류 문화로 흡수시킴으로써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리을번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설명이 좀 중요한 게요. 첫 번째로 니은번을 우리가 빼냈을 거예요. 그러면 2번과 3번에서처럼 리을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개념을 좀 공부한 친구들이 고민했을 수 있을 만한 게 이런 리을번 같은.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히 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한 번 갸우뚱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수고했고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토론의 핵심 쟁점이면 제시문이 꽤 길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제시문은 고맙게도 좀 명확하게 좀 짧은 편이죠. 명확한 편이죠. 갑번과 을번이 어떤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볼게요. 갑번은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이후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치료가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라고 사실을 바탕으로 뭔가 전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을이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했네요. 그럼 이 소재는 유전자 치료예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 치료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건 개념적으로 밑에 있었으면 훨씬 문항에 접근하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1번은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치료를 위해 주입된 유전자가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체세포 유전자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한정해서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만 허용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을은요. 반면에 갑은 아닙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해야 돼요. 유전에 의해 생기는 후세대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후세대 스스로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번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까지 긍정하고 있어요. 여기가 범위가 더 넓죠, 갑이. 그래서 여기에 개념은 하나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냐?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개인에게만 영향 미쳐요. 그 사람 개인에게만. 그런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가게 되면은요,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을의 얘기를 보죠. 그렇지 않아요. 후세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삶을 현재 세대에 조작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우려 때문에 을과 같은 사람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반대하고 체세포 유전자 치료만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의 입장을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정답은 나오죠. 4번 가볼까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이걸 하면 질병 치료 되는 거는 기본인데, 문제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줘. 다음 세대까지 영향 주는 이 치료가 허용해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그래서 갑번은 yes, 1번은 no였던 거죠. 그래서 4번이 핵심 쟁점으로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넘기면 되는데 조금만 더 보탤게요. 만약에 이런 문항들이 변형돼서 토론 핵심 쟁점이 아니라 뭐 두 사람 다 긍정, 두 사람 다 부정, 혹은 한 사람은 긍정, 부정, 이런 유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금은 여기에서 그럼 두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할까를 1번 선택지부터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유전적인 예방이 가능한가? 일단 유전자 치료라는 것 자체가 유전병 예방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는데, 체세포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사실로 보자면 후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사람 다 기본 개념적으로 봤을 때 긍정할 수 있는 내용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는 갑과 을의 처음 대화요. 유전자 치료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들이 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는 정당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라면 체세포 유전자겠죠. 그러면 을은 긍정을 할 텐데, 갑의 경우에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이제 주로 지금까지 문항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 선택지는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답으로 처리된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기본에 깔린 내용과 연결시켜 봤을 때 두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긍정, 부정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선택지는 요 4번 딱 하나여서 좀 더 명확하게 4번 확신하면서 3점을 득점하고 갈 수 있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볼게요. 동양사상가 갑, 한국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동양사상가 갑도 그렇게 자주 나오던 사상가는 아니고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던 사상가이고요. 1번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문제 그냥 갑과 을 보면서 동양사상이다. 음악 얘기하나 보다 라고 갔다가 을이 누구지? 한국사상가? 하면서 발문을 보면서 한국사상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갑번은 어진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유교에서 말하는 어진 사람 아니고요. 이 학파 입장에서 봤을 때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이 생겨나게 하고 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묵가죠. 묵가에서 교상리, 이익을 함께 나누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어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귀로 듣기에 즐거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기에 즐거운 것은 사실 음악이죠. 음악이 귀로 듣기에 즐겁긴 하나 그것을 추구하진 않는다. 왜?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면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축내고 빼앗기 때문에, 즉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과 대신이 음악을 좋아해서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질 거야.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구나, 비악론. 그래서 묵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매우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을의 입장으로 가요. 뭔가 이렇게 한탄하거나 비판적인 쯧쯧쯧쯧 하는 뉘앙스로 이 제시문을 접근해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 세속의 음악은 바르지 못한 소리야. 그러나 음악을 앞에서 한창 연주할 때는 관장이 그의 하급 관리를 용서해주고 가장이 자신의 어린 하인을 용서해줘. 그래서 원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은 잠깐이라도 예악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유교의 입장이구나. 유교에서 워낙 예악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교의 예악을 지향하고 있죠. 물론 그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 예악의 본질적인 의미가 잘 구현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네? 라고는 하고 있겠지만 유교의 예악을 지향하는 한국 사상가. 그럼 이제 교육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음악,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유교 사상가이면서 음악과 예술과 도덕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상가로 우리가 배웠었던 인물이 그렇죠. 정약용이죠. 예. 사상가로 특정하자면 이렇게 정약용으로 가게 되고 사상으로 예악, 유교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가볼게요. 기억합,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음악을 멀리 해야 해. 그렇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멀리 해야 해. 그래서 비악론 맞고 니은번. 음악을 즐기더라도 덕성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렇죠. 예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덕성을 함양해주는 의미에서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을의 입장, 유교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걸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디귿번. 성인이 완성한 음악은 사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아니요. 제시문에서 얘기하기를 여기요. 성인은 이렇게 예악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전의 걸 보니까 하급관리 용서해주고 가장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용서해주고 이런 이유로 도덕적인 품성을 발휘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아.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디귿번을 일단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을이 왕권이죠.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부여한다. 감정적인 즐거움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가나 유교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감정적인 즐거움은 준다. 갑번. 그런데 이익은 안 된다. 그래서 비약이다. 을번.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는데 그것이 도덕성의 함양에도 도움을 줘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리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죠. 4번 여러분들 중에 1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고민했다면 요 4번 감정적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 전제 이 부분. 그런데 그들의 지향점이 어디로 가는가 요걸 잘 체크하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10번 갑니다. 가불병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는데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분배적 정의죠. 세 사람이죠. 여기에다가 갑번이 교육과정에 이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아직 평가문학으로는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된다면 이 문장 정도는 꼭 나오겠죠 라고 항상 얘기했었는데 딱 나와줬는데요. 상이한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분배돼야 되고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돼. 그래서 갑번의 입장에서는 이 지배 전제가 없는 거.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진 상태. 복합평등으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누구? 왈처. 1번.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사회적 부의 분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돼. 사회적 부의 분배가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딱
롤스 선생님의 입장을 얘기해주고 있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까지도 모두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병범, 어떤 것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이로부터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를 가져. 분배정의에서 소유 권리는 역사적이야. 역사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노직이겠네요. 그러면 왈처, 롤스, 노직. 여기다 이렇게 하고 가보죠. 선택지 4개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선택지처럼 이게 딱 특정 사상가에게만 특정한 용어와 개념으로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 사상가에게서 공통적, 적어도 2 사상가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더 폭넓은 보편적인 용어로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감이 와줘야 돼요.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분배 원리에 따라서 분배해야 되는가? 분배 원리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분배하는 대상은 사회적인 가치인데 그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왈처의 입장에서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상이한 가치들에 대해서 상이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분배해줘야 된다. 단 여기에 지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배라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각자의 고유한 분배 영역에 그 내에 경계가 명확히 지켜지면서 그 내에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왈처만의 분배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롤스의 경우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로운 분배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인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면서도 공정한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이고, 로직이 생각했을 때에는 역사성의 원리와 비정형적인 원리를 따르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의 A 선택지의 성격은요. 왈처가 이런 말을 했나? 롤스가 이런 말을 했나? 노직이 이런 말을 했나? 단어를 두고 매치하면서 개념으로 어렵게 예민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각자가 이야기하는 분배 원리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복합평등, 공정으로서의 정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예와 예로 가야 되는 선택지예요. 그래서 기억번이 틀린 선택지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이게 1단계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선택지는 지금 이 과정, 이 문제 풀이 과정에 잘 맞다면, 진단하자면 니은번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되죠.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됩니까? 라고 롤스와 노직에게 물어본다면, 그렇죠. 롤스의 경우에는 천부적이고 자연적인 재능의 분포 자체, 사람들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그 분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그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롤스는 보고 있고, 노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예와 아니로 잘 갈려졌네요. 니은번은 사실 꼭 들어가야 되는 선택지가 되네요. 그럼 디귿번과 리은을 확인해 보면 C, 명령할 수 있는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는데요. 선생님, 롤스가 이런 말도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의 텍스트에서 나온 표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노출은 되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그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부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이스에게서 기본적인 입장으로 맞죠. 그래서 디귿 들어가는 거고요. 이 니은번을 잘 판단했다면 디귿번에서는 맞다는 것만 지금 확인하는 단계예요. 리을번, 자유롭게 이전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이전은 했지만요. 최초의 취득에서 정당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정당하지 못한 걸 자유롭게 이전해봐야 그건 정의롭지 못하죠. 역사의 원리를 다 따져봤을 때. 그래서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디귿 리을 5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네, 요런 뉘앙스 잘 훈련을 해둬야 되겠고요. 분배적 정의 깔끔하게 해결을 봤습니다. 11번 갈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분 역시 또 나왔네요. 어떤 규범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규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정한 담론 전차를 걸려서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와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주장이라도 누구나 담론에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담론의 참여자도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받아서는 안 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담론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번,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판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두 번째, 이성적 논의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위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이 되죠. 담론 과정에서 개인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역시 이분의 입장과 맞아요. 그럼 네 번째, 담론의 참여자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토론에 임해서 그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진리로 다가가는 거,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는 과정인 거죠. 맞는 이야기고요. 담론을 통해서 주관적인 견해, 일단 주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해 나가는 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거 모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의 제기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요분 입장에서 맞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의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서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 정답 1번이고요. 제시문의 내용과도 선택지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6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도 조금 더 챙겨두면 좋을 만한 그런 포지션을 가진 분이에요. 그럼 12번 가보겠습니다.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번이 국가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들의 집합체고 무정부인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돼. 이거는 합리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죠.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나번은 합리적이고 선한 인간들의 집합체인데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가 간 상호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어. 합리적 선한 인간에다가 국가 간의 상호협력과 국제기구 얘기한다면 요거는 이상주의적인 관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잘 도출됐고 선택지 가보면 국가 간의 대화와 협력만으로 국제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가번에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는 세력 균형이나 동맹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가.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국제법의 준수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번이 보는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맞지 않죠. 3번 나. 상대 국가에 대한 무지나 오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맞죠. 나번에 첫 번째 얘기해 준 것처럼 국가는 합리적이고 선한 인간들의 집합체인데 근데 왜 분쟁이 생기냐. 국가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무지나 오해, 제도적인 그 미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적절한 건 3번이죠. 4번,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영구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세력 균형이다라고 보는 것은 나번에게 어울리지 않죠. 세력 균형과 같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가번스러운 대안이기는 해요. 그것이 또 가번이 영구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조합이 나에게 맞지 않네요. 그럼 5번 가와나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세계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번의 입장에서는 세력 균형이나 동맹과 같은 방법을 얘기할 것이고 나번과 같은 경우에서는 국제기구 혹은 제도적인 보안, 언론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계 정부 자체를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틀려요. 가장 적절한 건 3번. 딱 명쾌하죠. 이론으로 딱 해결이 가능하고 제시문도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명확하게 풀렸습니다. 잘했고요. 13번을 가볼까요?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는데 갑번.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 대한 온라인상의 정보는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돼.
누구나 범죄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범죄자의 정보를 언론이 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갑번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삭제할 권리보다는 알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선택지와도 연결돼요. 이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1번은 범죄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른 후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다면 수용해. 범죄자의 신원 공개로 얻는 이익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죗값을 치른 사람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알 권리와 삭제권을 두고 1번 갑.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요. 범죄자의 정보를 언론이 공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선택지랑 연결이 돼요. 그쵸? 그럼 2번 범죄자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우선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역시 맞는 선택지네요. 그럼 세 번째, 이칠 권리는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격권의 보장 이야기가 제시문에서처럼 이렇게 죗값을 치렀다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인격권 보장과 연결이 되죠. 그럼 4번 범죄자의 정보 공유로 얻는 공익의 실제 효과에 한계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시간이 갈수록 그 범죄자의 신원 공개로 얻는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에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고요. 어때요? 3점이잖아요. 정보사회와 윤리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한 번씩 유추를 해보면서 다른 표현에 매치를 시켜야 돼서 판단력을 그런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5번.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악용되지는 않되 갑벌에서는 알 권리에 우선점을 두고 있고 1번은 개인권의 삭제권을 우선 두고 있는 것이죠. 5번은 공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4번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정보사회와 윤리에 관련된 문항까지 클리어 해봤고요. 그러면 14번 가볼게요. 서술형 문항 형태로 나온 해외 원조예요. 해외 원조는 꼭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 덜 긴장했죠. 갑번은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서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 싱어죠. 1번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적정 수준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롤스죠. 싱어와 롤스를 두고 갑, 싱어는 원조를 실행할 때 원조를 받는 사람들의 국적은 도덕적 고려 대상 아니죠. 인종도 물리적인 거리도 고려 대상 아니에요. 맞아요. 니은번.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보장된 국가든 어떤 국가든 빈민, 절대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조할 수 있다고 보는 거 맞죠? 반면에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민도 원조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아니죠. 롤스의 경우에는 질서 정연한 사회 빈민이라면 원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고통받는 사회여야만 원조 대상이 되니까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 3번 벌써 나왔어요. 4번 원조를 받는 국가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제도와 규범을 갖췄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단점 얘기하는 것이 롤스에게서 워낙 중요하죠. 한편 갑과 을은 모두 원조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의무예요 라는 거 공통점이죠. 노직과 다른 점으로 공통점. 그래서 정답 3번. 와, 엄청 고마운데요. 해외 원조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핵심 잘 물어봐 줬어요. 그럼 15번 가보죠.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이라고 했는데 갑번은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어. 동물이 인간에게 수행한 봉사에 대해서 인간이 감사하는 것은 간접적 의무야. 칸트. 1번 도덕적 심리적 관점을 담아서 옳고 그름의 새로운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생명 공동체 구성원인 인간은 대지의 사용을 이익의 문제로만 간주하지 말아야 돼. 이 점을 얘기하고 있다면 레오폴드. 병번은
일부 동물은 존중받아야 될 도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삶의 주체다. 레건이죠. 칸트, 레오폴드, 레건이에요. 칸트, 레오폴드, 레건. 그럼 1번 가보겠습니다. A와 C예요. 레오폴드가 받는 비판인데 생물종의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레오폴드가요? 레오폴드는요. 대지의 윤리, 이 생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 생물종의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레오폴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받을 구도가 되지 않고요. B번 갑니다. 레오폴드가 칸트에게 주는 비판인데요. 생명 공동체 구성원 간의 도덕적인 책무가 있어.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 있구나. 이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생명 공동체 구성원 간의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 이건 상호 간의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렇지 않은 무생물까지 다양한 존재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 생태 피라미드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자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대지를 생각했을 때 온전성, 안전성, 신미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책무인 거죠. 그런데 이 생명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도덕적인 책무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한테 도덕적인 책무를 발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레오폴드에게 맞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레오폴드에게서 칸트로 나갈 비판의 구도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C, 3번 D 갑니다. 인간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레건의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중에서 일부 동물도 도덕적인 권리를 갖는다,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2. 레건이 칸트에게 목적 그 자체인 개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레건에게는 목적 그 자체인 개체가 일부 동물이겠죠. 칸트에게서는 목적 그 자체인 존재가 인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특정 짓지 않았고 목적 그 자체인 존재라고 했으니 레건이 칸트에게 비판할 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목적 그 자체인 존재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할 테니까. 그럼 5번. 동물에 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도출된다는 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칸트가 레건에게 비판을 줄 때 동물에 관한 인간의 의무는 간접적 의무에 한정되는 거고 그건 다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 고양시키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다른 인간한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거나와 같은 인간에 대한 의무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에 저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물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동물들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에 관한 의무도 도출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아마도 2번, 4번, 5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정답 골랐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였죠? 잘 푸셨습니다. 그럼 16번 가볼게요. 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갑은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한 사랑만이 성적 관계만이 이러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다라고 해서 갑번의 입장은 사랑을 전제라고 있는 거니까 중도주의적인 관점이죠. 반면에 1번은 결혼, 그래서 부부간의 신뢰,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출산, 양육과 연결되는 거니까 보수주의적 관점이죠. 1번,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사랑을 중시하는 중도주의 입장에선 맞죠. 2번 갑,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된 모든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모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랑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적 관계 안 돼요. 그러면 3번, 성적 관계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돼야 된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출산의 기능과 연결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죠.
옳지 않은 거 2번 체크하고 다음 선택지 화면으로 가볼게요. 성의 쾌락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성적 관계 허용될 수 없어. 보수주의 입장에서 물론 그렇다고 하겠죠. 부부, 결혼, 출산, 양육의 문제와 연결이 돼야 되니까. 5번 성적 관계는 상호 간의 인격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해야 돼. 이들이 얘기하는 인간들 사이의 성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교감과 인격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지 않는 거 정답은 2번. 깔끔하게 잘 푸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번 가볼게요.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시민불복종을 주어로 잡고 있어요.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는 사상가 중에 갑번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행해진다. 다수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야 될 의무와 각자의 자유를 방해할 권리 사이의 충돌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롤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시민불복종을 갑으로 두고 1번은 중단하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이 두 사례를 저울질을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신중하게 사회적인 손익을 계산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본다면 싱어의 입장인 거죠. 그럼 1번 갑. 양심의 기반을 둔 모든 행위. 모든이라는 말 많이 들어가죠, 지금. 모든 행위 안 되죠. 롤스의 경우에는 공공의 정의관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기반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또 시민불복종의 보편 타당성 근거, 보편적인 타당성 근거, 정당성 근거에 맞는지 신중하게 양심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정의관에 기반한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갑. 시민불복종은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에 근거해야 된다.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합당한 전망, 합리적인 전망이나 절차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죠. 요게 7월 학력평가에서 2회 연속 나왔다가 작년 정도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7월 학평에서 꼭 나오는 소재입니다. 강조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나와줬어요.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에 근거해서 요 시민불복종도 역시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전망이나 합리적인 그런 예상, 절차 같은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고요. 롤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사회제도와 법 전체에 항거하는 행위이다라고 했는데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회제도와 법 전체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매우 심각하게 악의 크기를 갖고 있는 그 부정의한 법에 대한 항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 전체에 대한 항거라고 한다면은 이건 시민불복종, 싱어가 이야기하는 시민불복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 전체에 대한 항거 이 부분을 조심해서 빼줘야 되고요. 맞는 거 2번 체크하고 가볼게요. 3번.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나 사회제도나 법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그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심각하게 불이하고 악의 크기가 큰 그 법에 대해서는 항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합법적인 수단은 아니죠. 위법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5번은 다수에 의한 폭력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허용될 수 있는가? 안 되죠.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갑과 을에게서 공통적으로 빼주고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시민불복종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그러면 18번 가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좌표 평면에서 찾는 건데 가는 인간 배아는 인간 유전자와 동일하고 착상 후에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으니까 배아복제는 인간을 죽이는 거야. 불허. 반면에 나번. 인간 배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야.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해. 허용. 그럼 X축. 인간 배아를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정도는 가에 비해 나가 높네요. 인간 배아의 생명권보다 인간의 건강권을 중시하는 정도도 나가 높죠. 인간 배아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는 가에 비해서 나가 낮네요. 그러면 X축 높고 Y축 높고
지축만 낮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번 5번이 되겠네요. 네, 잘 찾으셨어요. 그러면 19번 가보겠습니다. 가불병사 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교정적 정의인데 갑번은 국가의 보존과 범죄자의 보존은 양립할 수가 없고 살인을 저질러서 계약을 파기한 자는 스스로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어서 그에게 사형은 계약 파기자로서 이루어지는 것. 루소가 하는 이야기죠. 반면에 1번.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기울어지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고 살인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 딱 한 트죠. 병번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되는데 종신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킬 수 있는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베카리아. 그러면 루소, 칸트, 베카리아. 기억번 A. 국가가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사형이 정당합니까? 를 묻는다면 루소 들어가겠지만 칸트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간만의 입장은 아니죠. 니은번.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수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형벌을 통해서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법을 어긴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세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을만의 입장이 아니라 공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니은번도 빼줄 수가 있죠. 명확하죠. 디귿번. 공익실현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은 유용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공리주의와 사회경력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으되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이 유용하지 않으므로 종신노역형이 가장 유용한 형벌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셋 중에 베카리아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위법행위의 경중에 비례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해.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저지른 그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얘기한다면 그렇죠. 요거는 세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나왔고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번, 사형을 인정하는 입장, 누구누구가 공통점인지, 그 다음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형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에다가 리을번, 비례성의 원칙, 거기에다가 죄형 법정주의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기본 개념을 놓치지 않는 게 또 중요한 만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19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봐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만. 전통적인 윤리학은 여기 지금과 관련된 것이고 인간들 사이에 생겨나는 용무와 연결되어 있는데 새로운 윤리학은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인 조건과 종의 미래, 실존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지구와 미래세대 인간까지 고려하는 책임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새로운 생태학적 정원 명령을 이야기하는 요나스. 그럼 요나스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인간을 책임지는 건 당위적이다라고 보는 거. 중요한 개념이죠. 두 번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는 호혜적인 책임이 아니라 비호혜적이고 일방적인 책임이에요. 왜요? 현재 세대의 인간만이 미래 세대의 인간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미래 세대 인간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책임이 상호간에 주고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호혜적이다라고 해줘야 되고 니은번을 일단 빼보죠. 디귿번. 인류 존속을 위해서 이거 인류가 존속돼야 된다는 건 당위적인 건데 인간은 자연에 대한 예견적인 책임,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공포의 발견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죠. 리을번.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도 책임의 주체와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가 자연이라고 하는 대상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책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책임의 주체, 즉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체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심해야죠. 리을을 빼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 요렇게요. 자, 이렇게 전체 문제 풀어봤는데
나올 만한 사상가들이 꼭 나왔고 제시문이든 선택지든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 여름방학 동안 실력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무지무지 수고했어요. 앞으로 건강관리 관건인 거 알죠? 자, 그러면 모두 건강하게 다음 좋은 기회에 우리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